소위 말하는 좋은 반도체는 요 길이 반듯반듯하게 잘라 있어서 그렇죠. 정확하게 전류의 이동이 되고 끊는 것도 정확하게 되고 그렇죠. 이런 소자단뿐만이 아니고 이 메탈 라인들도 네. 다 마찬가지로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GPU의 어떤 대안이 되는 뭐 TPU, MPU 이런 것들도 다 이진법 기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많이 먹고 어. 연결하는 방법도 복잡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아예 바꿔버리자라는 그런 연구들이 많죠.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자 인사이트 시간에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부의 최일인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저희가 이제 그 소재단에까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또 귀한 발걸음 해주셔가지고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이, 별 말씀을요. 저희 이제 이 책의 저자인데 최일인호의 한 권으로 끝내는 반도체 이야기 이 책인데요. 사실은 뭐 이렇게 두껍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맘먹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는데 저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은 책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책이 이제 반도체 역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딱딱 집어서 군더더기 별로 없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딱딱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만 쭉 내용이 있어서 아 맞아 이런 거였지 이런 거였지 하면서 그동안에 제가 이제 한 20년 반도체 공부하던 거를 쭉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유, 다행이시네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이 그 반도체 역사부터 시작해서 반도체가 어떻게 성장을 했고 중요한 포인트와 중요한 기술자가 누구였고 중요한 발명이 무엇이었고 중요한 소재가 무엇이었는지를 궁금해 하신다면 요거 정말 군더더기 없이 꼭 한번 읽어보시면 반도체의 어떤 근본적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많았고 그 다음에 제일 포인트가 뭐냐면 확실히 이제 신소재공학과 이제 교수이신 만큼 근본적인 물음이 궁금했는데 이 책에서 그런 근본적인 대답을 좀 해줬고 오늘 또 이 대답을 통해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문의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하는데 사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우리가 단어 잘못 썼다라고 생각했던 단어 하나가 있어요. 네. 소자라는 표현. 예. 이건 진짜 잘못 썼구나 제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죠. 소자라는 표현이. 예. 근데 영어도 똑같습니다. 영어로 디바이스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디바이스라고 해도 미국 애들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희는 오히려 저는 디바이스라고 하니까 그럼 반도체 디바이스면 반도체 디바이스지 뭐 바로 와닿았거든요. 반도체 소자면 이 소자라는 게 도대체 회로 뭐지? 이 소자는 소재인가 회로인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 단어가. 그래서 오히려 이 책 읽으면서 이제 반도체 소자가 디바이스. 그러니까 그럼 그런 거지. 거기서 이제 근본 물음이 시작이 됐어요. 반도체는 뭐고 도체는 뭐고 부도체는 뭔지가 진짜 궁금해졌습니다. 우선 우리가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를 많이 흘리는 게 도체. 전류를 잘 안 흘리는 게 부도체. 반도체는 그 중간에 있는 게 시긴 하지만 전기가 흐르는 정도를 우리가 컨덕티비티, 전기 전도도라고 그러는데 그 전기 전도도를 조절을 할 수 있는 물질이죠.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금속에 가깝게 하고 어떻게 하면은 부도체에 가깝게 해가지고 전기 흐르게도 할 수 있고 안 흐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근데 왜 전기가 흘러가는 건 왜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자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반도체를 갖다 쓴 거예요. 소자라는 건 사실은 그 전에도 존재를 했거든요. 디바이스라는 것은 존재를 했고 그 디바이스의 역할이 뭐냐인데 디바이스라는 결국은 우리가 어떤 신호를 줘가지고 어떤 펑션, 기능을 하게끔 하는 건데 우리가 이 반도체 소자가 가장 크게 됐던 거는 이제 컴퓨터 쪽에 사용되면서인데 그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그 역할은 뭐냐면 스위치의 역할이었어요. 스위치. 그래서 스위치가 이렇게 딱 켰다 껐다 하는 거거든요. 끊어졌다 이어졌다 똑같습니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물질이에요. 근데 그 손으로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기 신호를 줘가지고 껐다가 켰다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라는 물질이 딱 좋았죠. 우리가 신호를 딱 줬을 때 얘가 통하게 됐다가 안 통하게 됐다. 그럼 스위치가 되는 거잖아요. 신호를 줄 때는 통하고 신호를 안 주면 안 통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한 거죠. 그 신호는 전기로 전력을 흘려주는 거, 예, 전류를 흘려주는 겁니까? 전류는 게 아니라 전압을 걸어주는 겁니다. 전압을. 네. 전압을 걸어주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전압을 걸어주면 여기 흐르는 전기가 끊어졌다, 이어졌다라는 거죠. 정말 또 기초적인 질문. 전압은 뭐고 전류는 뭐고 전기는 뭔지 헷갈립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전압은 그러니까 물 흐름이라고 생각했을 때 전류는 물이 흐르는 거고 전압은 이 높낮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높이를 주면은 물이 흐르겠죠, 당연히. 네네네. 그걸 전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높이를 줬다. 위치를 높이 줬다. 마치 물레방아에 물길 흐르듯이 이게 위아래로 하는데 요거를 닫았다 풀었다 닫았다 풀었다 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저는 진짜 궁금한 게 그 웨이퍼를 왜 실리콘으로 만들었어? 웨이퍼가 그 웨이퍼 위에다 도포했다 부식시켰다 또 도포했다 씻었다 뭐 난리를 피는데 뭐 유리판이 될 수도 없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나무판은 될 수 없었을까? 뭐 별별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리콘이 이제 쉽게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모래를 녹인 거 아닙니까? 모래를 환원을 시켜야죠. 모래는 실리콘 옥사이드고 네네. 옥시전을 띄어내고 그걸 환원을 시켜야지 실리콘만 남죠. 네네네. 그 왜 실리콘이 됐고 실리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좀 진짜 궁금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실리콘이 뭐가? 우리는 실리콘 하면요. 고무 실리콘을 생각해요. 그럼 E가 맨 끝에 붙습니다. SILCON, E가 붙죠. 그건 다른 물질입니다. 전혀 다른 물질. 그러니까 우리는 실리콘 하면 이렇게 냄비, 손잡이, 실리콘 뭐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 E가 붙어서 다른 물질. 다른 물질입니까? 저희 너무 무식해요. 저희가 이제 반도체 공부하다 보니까 뭐 요즘에 산업이 어떻고 이런 거는 뭐 들어보면 이제 풍월이 생기는데 이 소재 쪽 가보면 진짜 완전 까막 눈인 거예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뭐지? 근데 실리콘은 뭐고 그러면 어떤 겁니까? 실리콘은 이제 4족의 이제 반도체 물질인데 왜 실리콘을 쓰게 됐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걔가 특성이 이제 도체도 되고 무도체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스위치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 스위치를 만들기 위해서 그 중간에 물질, 저기는 이제 채널 물질이라고 그러는데 그 채널 물질로 실리콘이 딱 적합했던 거죠. 전기를 줘서 끊었다 이었다 하는 그런 스위치를 많이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실리콘 웨이퍼를 이용해서 우리는 많은 스위치를 만들어 온 거예요. 그 안에다가. 그리고 그 위에도 그래도 그런 어떤 뭐 도포를 하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식각도 하고 뭐 증착도 하고 그런데 그거는 주로 이제 그 스위치 모양을 만들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그 메탈리제이션이라고 해서 걔를 전선으로 엮는 작업입니다. 수백억 개의 스위치를 만든 다음에 걔를 갖다가 전선으로 엮는 작업들을 쭉 해서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 아까 이제 물레방아 얘기를 했으니까 이왕에 물레방아의 물기를 우리가 옛날에 이럴 땐 대나무를 반을 쪼개가지고 그걸 뚫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물길이 나니까 그 마치 그 대나무를 많이 썼듯이 물길 만들 때 그게 좋으니까 그 편하고 좋으니까 실리콘을 썼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물질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실리콘이? 당분간 없습니다. 당분간은. 처음에 원래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았죠. 만드는 방법이 원래는 그냥 그 진공관 소자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 한 개 한 개 돼 있었잖아요. 그 개별 소자 우리가 디스크리트 디바이스라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걔네들 다 납땜으로 연결해가지고 만드는 거였어요. 컴퓨터도 그렇게 만들었고 뭐 라디오도 그렇게 만들었고 TV도 그렇게 만들었고 근데 그게 실리콘 웨이퍼를 쓰게 된 거는 실리콘 집적 소자, 집적 공정이라는 게 발명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1958년도에 잭 킬비하고 59년도에 로버트 노이스, 인텔하고 TI에 있던 분인데 그분들이 이렇게 평면으로 만들어서 연결하면 훨씬 더 편하게 훨씬 더 많이 연결할 수 있더라 라고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실리콘을 써서 만들었거든요. 그 이전에는 사실은 실리콘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같은 반도체인데 저머늄 그 바로 밑에 있는 거죠. 실리콘의 주기율표상으로 밑에 있는 저머늄을 가지고 만들었었죠. 근데 저머늄보다 실리콘이 조금 더 성질이 좋았어요. 특히 뭐가 좋았냐면 온도에 따른 편차가 훨씬 더 적었죠. 실리콘이. 온도가 올라가면은 저머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끊었다 이었다를 잘 못하는 성질이 있었는데 그게 실리콘이 훨씬 좋았죠. 그래서 실리콘을 바뀐 이후에는 계속 실리콘을 쓰면서 여태까지 온 거였고 그 집적 공정 우리가 반도체라는 걸 소자라는 걸 볼 때 이 웨이퍼 물질, 반도체 물질이라는 거는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투여하는 데도 아니에요. 전체 공정의 원가로 보면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여하는 데가 아닙니다. 사실은 웨이퍼 값은. 그러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걔를 작게 만들어서 많이 만들 수가 있었다는 거죠. 직접 공정이 가능했다는 거고 이 직접 공정을 위해서 워낙 많은 연구 발전이 있었고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돈이 굉장히 많이 투여가 됐죠. 그래서 그거를 대체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다른 물질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직접 공정에 딱 적합한 게 실리콘이었기 때문에 실리콘을 계속 가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나와요. 뭐 2D 머티리얼, 뭐 그래핀이라는 걸 갖다가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더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소자가 한 개라면은 나아질 수가 있어요. 그게 나아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칩 안에 수백억 개 젠슨왕이 얼마 전에 나와서는 2천억 개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칩을 들면서. 이번에 그 만들었던 거는 2천억 개라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가 요만한 데 들어가 있거든요. 손톱만한데. 젠슨왕이 든 건 좀 컸죠. 아무튼 지금 작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좀 옛날 얘기로 가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의 근본적인 이해를 하고 싶어서 우리 교수님 모셨으니까 그럼 원래 반도체 쓰기 전에 컴퓨터 쓰는 진공관으로 썼잖아요. 그렇죠. 그럼 진공관은 반도체 아닌가요? 진공관은 반도체가 아니죠. 근데 반도체 그 대신으로 쓴 건데 왜 진공관을 어떻게 썼길래?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위치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스위치. 진공관의 안에다가 진공관이라는 게 결국은 백열등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백열등처럼 이렇게 거기서 이제 전자가 쏟아져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여기에 플러스를 가해주면은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기 때문에 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다가 그 그리드, 그러니까 망을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망. 그 망에다가 음극을 걸어주면은 그럼 전자도 음극, 얘도 음극이니까 밀어버리기 때문에 여기 통과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막았다, 열었다, 막았다, 열었다를 할 수 있게 만들었죠. 그래서 스위치를 만든 거예요. 그렇군요. 저희는 진공관은 오디오에서만 봤거든요. 지금은 오디오만 쓰죠. 저는 손 뒤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한번. 그러니까 그게 약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열을 가해야지만 이 전자가 튀어나오니까 굉장히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었고 전자를 튀어나오게 하려고 열을 그렇죠. 준 거군요. 그러다 그리고 또 느려요 얘가 튀어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 스위치를 갖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백억 개가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얘가 스위치가 켜지면 다음 놈 켜지고 다음 놈 켜지고 다음 놈 켜지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거든요. 계산하거나 뭐 이렇게 하려면. 근데 얘가 켜진데 시간이 걸리면 다음 놈이 또 시간이 걸리고 다음 놈이 시간이 걸리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보다 좀 더 빠른 좋은 스위치가 없을까 하다가 반도체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얘는 또 잘 깨지고 그러니까, 비싸고 만드는데 비싸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사람 머리보다는 계산이 정확하기 때문에 훨씬 빠르죠. 그걸 많이 연결하면 훨씬 빠르죠. 그렇게 그 애니악이라고 여기 책에서도 소개가 됩니다만은 그거를 한번 제대로 구동을 시키면 그 지역 전기가 그렇죠. 휘청휘청했다. 당시에는 뭐 전기가 그다지 많이 공급되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전기를 많이 먹었어요. 진공관 이제 트랜지스터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발 3개 달린 그 까만 걸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전기를 넣었다 뺐다 중간에 이렇게 줬다 뺐다 하는 이런 게 그렇죠.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발 3개 중에 2개는 전기를 통하는 부분이고 하나는 게이트라고 불리는 부분이 끊었다 이었다 끊었다 이었다 하는 그 신호를 넣어주면 되죠. 그 신호를 넣어주면 전기가 끊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안 그러면 흐르고 전자가 아니, 이렇게 신호를 넣어주면 흐르고 안 넣어주면 안 흐르고. 안 흐르고. 그 반대로 만들 수도 있는데 네네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만들죠. 그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입체로 생겼는데 요거를 실리콘판에 평면으로 갖다 붙인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이게 평면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점 3개를 연결한 개념처럼 된 게 실리콘에 처음 들어간 거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실리콘 트랜지스터 뭐 50억 개, 100억 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요게 그 조그마한 판 안에 손톱만 한 거에 뭐 20억 개, 30억 개 들어간다는 그 얘기인 거죠. 그렇죠. 2천억, 500억 개에서 2천억 개.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점을 작게 찍어도 그렇지 그게 어떻게 몇십억 개가 들어가냐.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EUV라는 머신이 필요한 겁니다. 수천억 원의 돈이 들여서 작게 그리려다 보니까 작게 그려서 만들려다 보니까 그렇게 그릴 수 있는 장비가 바로 리소그라피 장비죠. EUV 장비죠. 뻥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는 우리 어렸을 때 12개 붙여가지고 12석 라디오 만들던 그 트랜지스터가 우리는 뭐 10몇 개로 라디오 하나 만들었는데 요즘엔 칩 하나에 그게 수십억 개가 들어가는데 수백억 개. 한 그 손톱만한 칩이고 웨이퍼 안에는 진짜 수백억 수천억 개가 들어가는 거죠. 웨이퍼 안에는 그 조그만 다이가 한 500개 정도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웨이퍼 300ml 웨이퍼에 다이가 네모나게 짠 다이가 500개. 작게 만들면 500개도 만드니까 네. 그 정도 숫자가 들어가는 거죠. 네. 정말 기술이 어마무시한 겁니다, 진짜. 예. 이런 기술이 없어요. 이렇게 제가 책에서도 표현했지만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사이에 거리가 370km 정도 될 텐데 거기에 개미 한 마리의 크기를 컨트롤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희가 그래야 300ml 웨이퍼에 1나노를 갖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거니까 1나노미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책 초반에 왜 그래핀으로 못해요? 라는 질문을 들으면 되게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예. 그래핀은 뭐고, 그냥 예를 들어 그 다음 실리콘 기반 요 다음번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작게 만들다 보면은 이제 그 물질이라는 건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 분자 사이즈에 가까워지면 더 작아질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고, 그렇죠. 또 뭐 큰 한계가 있냐면 이게 저희가 전기를 끊었다 이었다 하는데 이게 너무 작다 보면은 터널링이라고 그래가지고 막기가 어려워집니다, 점점. 딴 데로 새버린다는 말씀이시죠? 그냥 흐르는 거죠. 흐르는 걸 막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게 돼 버리니까 이걸 갖다 너무 작게 만들기 쉽지도 않고 그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스위치가 좋은 스위치여야 돼요. 스위치가 나쁜 스위치면은 느려지는 거죠. 우리가 계산을 갖다 줬는데 딱 계산을 주자마자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 되죠. 이 시간이 안 걸리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흐르는 전류의 양을 크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흘러 그랬을 때 더 많이 흐르면은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스위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전기 전도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반도체 물질에. 근데 그래핀은 실리콘에 대비해서 그 전기 전도도가 몇백 배 이상 좋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이에요. 그 흑연 비슷한 거 아닙니까? 흑연입니다. 흑연은 한 장. 네, 흑연이 여러 장으로 있는데 그 한 장을 그래핀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걔도 반도체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빠른 전기 전도도를 가지고 있어요. 흑연이 전기가 흘러요? 예. 그럼 우리가 연필심 이렇게 입에 물고 전기 딱 하면 전기 입에 빡 전기 들어오나요? 흐를 수 있죠. 흐르죠. 예. 흘러요? 예, 흐릅니다. 전기 전도가 있으면 좋습니다. 예. 그럼 석탄 같은 것도 근데 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그 임퓨리티 안 좋은 물질에 뭐 이런 게 들어가서 있어서 그렇지 기본적으로는 흐릅니다. 전기 전도가 그 흑연의 순도를 높이면 마치 그 우리 그 쇠젓가락 뜨거운 물에 넣듯이 뜨거워지듯이 그렇게 전기가 확 통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반도체거든요. 얘를 갖다 통하게끔 만들어줘야죠. 뭐 전력을 가든 아니면 열을 가든 뭐라든 그래서 흐르게 만들어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 대신에 얘를 쓰면은 더 좋은 스위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하기가 쉽잖아요. 얘가 더 많이 흐르니까 전류를 더 많이 흐를 것이다.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닌 게 뭐냐면은 이걸 갖다 어떻게 이 전기 신호를 연결하냐면은 금속 배선을 통해서 연결해요. 그 실리콘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층의 소자를 만들고 수백억 개를 만들고 그 다음 단서부터는 전기 배선을 연결하는 작업이거든요. 결국 전기 배선을 통해서 전기가 이 반도체에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 콘택이라고 불러요. 콘택. 실리콘 이 반도체와 금속이 만나야 될 컨택이라고 부르는데 이 컨택이 저항이 나빠지면 안 돼요. 저항이 거의 없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저항이 없어야 되는데 저항이 좀 있습니다. 이 컨택 할 때. 근데 실리콘과 우리가 금속과는 저항을 갖다 우리가 그 컨택 저항을 낮추는 법을 많이 알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는데 그래핀하고는 아직까지 그렇게 공부가 많이 안 돼가지고 컨택 저항이 높아가지고 얘 자체로는 빠를지 몰라도 금속 배선을 타고 나온 데서 느려져 버리는 거죠.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쓰이려면 보통 기술이라는 게 쓰이려면 한 10년 정도를 그러니까 완성도가 있고 포텐셜이 있다라고 하고 10년 정도를 양산에 쓸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들어가는 정도가 수준이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 수준이 아니에요. 머티리얼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여기에 컨택 저항이나 이런 걸 조절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얘를 바꾸기가 어려울 거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소재의 핵심은 저거네요. 전류가 아주 잘 통해야 되는 거네요. 통할 때는 통하고 안 통할 때는 안 통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전류를 줬을 때는 정확하게 다 통해야 되고. 그렇죠. 안 줄 때는 가만히 있으면 되고. 완전히 끊어져 버려야 되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걸 어떻게 금속 배선하고의 컨택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한 팩터죠. 그러니까 위층으로 이렇게 쌓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반도체 칩, 반도체 소자에서 이 반도체 머티리얼은 지금 그렇게 돈이 많이 나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가지다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바꾸려는 시도는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걔를 바꿀 수 있다 하더라도 걔가 많은 부분에 부가가치 창출해 준다?
그 애가 굉장히 빨라지고 뭐 포텐셜이 엄청 좋은 모르는데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네. 그 하나 더 여쭤보면 그러면은 선 폭이 미세화되면 마치 좁은 물길에 물살이 빠르듯이 이게 선폭이 좁아질수록 이 전류의 이동 속도가 굉장히 이렇게 빨라지는 건가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작게 만들려는 거예요. 작게 만들면 물이 더 많이 흐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 물의 양은 전력의 양이니 전력을 조금 쏟는데 그렇죠. 물은 빠르니까 맞습니다. 신호 전달은 다 되니까 예, 맞습니다. 전력은 조금 쓰고 성능은 유지되고. 맞습니다. 그게 이제 미세화의 미세화죠. 무얼수로의 기반이 되는 스케일링이죠. 네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아까 분자단이라는 건 이게 물길이 너무 작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스위치는 물이 지나가는 걸 끊었다 이어졌다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네네. 너무 작아지면 이걸 끊기가 어려워요. 끊으려면 뭔가 눌러야지 끊어지잖아요. 여기에 뭐 물이 있다면. 근데 이게 너무 작아. 그럼 누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온오프가 안 되는 거예요. 온오프가 잘 안 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네. 쉽게 얘기하면은 종이로 이렇게 막는데 다 통과해 버리는 거랑 마찬가지네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네네. 얘 물을 내 손으로 이렇게 끊었다 이었다가 한다고 하세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걸 손으로 못 누르죠. 이제 뭐 다른 것들로 눌러야 되는데 그런 단계 이상이 가는 거죠. 점점 자르게. 그러니까 누르기 어렵게. 튜브를 손으로 눌러도 네. 미세한 세죠. 물은 세죠. 새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게 전류가 새는 거하고 똑같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입자까지 잡아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게 안 잡힌다. 너무 입자가 작아지니까 미세단으로 가니까 잡히지가 않는 거죠. 지금 이미 그러니까 반도체는 너무 작아져가지고 마치 우리가 호수 손가락으로 누르면 다 잡힌 것 같지만 물이 새는 것처럼.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 데를 소스라고 그러고 물이 들어가는 데를 드레인이라고 불러요. 이 잡았다 놨다는 데를 게이트라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잡기가 옛날에는 평면으로만 만들었어요.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걸 이렇게 누르는 형태로 만들었거든요. 네네.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잡는 형태로 만들었죠. 이게 바로 잘 잡히게. 그렇죠. 이게 핀팻입니다. 핀팻. 이게 핀팻이 된 겁니다. 네네네. 이것도 이제는 좀 쉽지 않으니까 벌려서 그래서 하나하나 작게 만든 게 게이트 어라운드죠. 게이트 어라운드. G가 된 거죠. 게이트 어라운드 같은 건 그러면 전력 신호가 세 군데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 그 채널이 3개가 될 수 있고 4개가 될 수 있고 그걸 갖다 이렇게 각각 잡는 거죠. 이렇게. 그럼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는 건 맞긴 맞네요. 그렇죠. 네. 이론적으로는. 네. 근데 어렵겠네요. 만들기 어렵죠. 훨씬 어렵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렵죠.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작게 만드는 거. 지금 그걸 삼성이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3나노에서 이제 이미 개발을 완료했다고 돼 있죠. 수율이 안 나오는 거 뿌리지? 그렇죠. 큰 손님이 없다 뿐이지. 큰 손님. 네네네. 결국은 그러면은 이제 소재단에서의 진보는 거의 이제 끝판에 왔다. 아니죠. 소재를 자꾸 웨이퍼만 생각하시는데 이걸 만들기 위한 소재들이 더 어려운 겁니다. 튜브 같은 거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튜브를 만드는 것보다 얘를 리소를 하는 거고 얘를 에칭을 하고 뭐 이러한 이 집적을 하기 위한 소재들이 훨씬 더 많이 발전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소재들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미세화가 안 된다. 소재가 안 돼서. 그렇죠. 뭐 EUV에 쓰는 PR이라든지 이런 건 다 워낙 작아지다 보니까 그 빛에 반응하는 파장도 작으니까 반응하는 물질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물질 만들기도 어렵고 또 마스크를 보호하는 뭐 페리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어렵고 그런 소재 분야는 더 많죠. 일단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딱 보면 브라 아르곤으로 찍은 그 길을 낸 거는 이 길을 이걸 아까 뭐라 그래 디레인이라고 그러셨나요? 소스하고 드레인. 그 가는 길이 약간 울퉁불퉁한 거예요. 그러니까 게이트를 갖다 우리가 패터닝 해가지고 많이 보죠. 게이트를 갖다 패터닝해서 많이 보면 라인 엣지 러프니스라고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거칠어지죠. 거칠게 나오고 EUV는 조금 더 선명하게 나오고 선명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EUV도 그 선을 아주 뚜렷하게 그려줘가지고 거기서 전류가 제대로 흐르게 해주는 거고 그렇게 이렇게 선이 반듯하면 끊기도 좋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끊기 좋은 것도 끊기 좋은 거고 얘를 그러니까 몇백억 개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하고 얘는 똑같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꼬불꼬불한 놈이 나왔을 때 얘하고 얘가 다르면은 그러면 이게 소자의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어쩔 수 없이 평균에 맞춰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딱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그 반도체 미세 공정에서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똑같이 찍어야 되는데 어떤 거는 굉장히 잘 되고 어떤 건 좀 잘 안 되는 이런 게 칩 한 개, 다이 한 개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걸 베리어빌리티라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가 기술이죠. 그걸 다 베리어빌리티가 굉장히 작게 네. 그러니까 폭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정규분포로 보면 이 폭이 작게 만드는 거 이것들이 다 기술이죠. 아 그러면은 결국은 그게 이제 그 이렇게 정제되어서 딱 나오지 못하면 수율이 떨어지는 건가요? 수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성능을 갖다 어쩔 수 없이 낮춰야 되는 경우도 있고 발열이 나고 잠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성능이 안 되면 전기를 세게 맥히면 성능이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럼 발열 그렇게 되면 발열이 나거나 예. 전력 소모가 많거나 예. 그러니까 결국 전력 소모가 없고 소위 말하는 좋은 반도체는 요 길이 반듯반듯하게 잘라 있어서 그렇죠. 정확하게 전류의 이동이 되고 끊는 것도 정확하게 되고 그렇죠. 이런 소자단뿐만이 아니고 이 메탈 라인들도 네. 다 마찬가지로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 메탈 라인에 만드는 소재나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원래는 이게 원래 알루미늄을 쓰다가 옛날에는 지금 이제 카파 구리를 주로 쓰고 있죠. 네. 이제 이것도 이제 이 소자가 작아지면은 결국 연결하는 배선도 굉장히 작아져야 되잖아요.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배선을 통해 가지고 배선이 작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저항이 커진다는 얘기기 때문에 저항이 더 작은 물질을 써야 되는 겁니다. 점점. 근데 이제 카파도 이제 한계에 도달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물질을 써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비욘드 카파라고 해서 카파 다음 물질을 뭘 쓸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있죠. 시중에 알려진 거는 금이 제일 열 전도도가 좋다고 하니까 금 쓰면 되는 거예요. 금은 저 반도체 공정에서는 아주 최악입니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녹아버리니까? 아니요, 녹아서가 아니고 금이 이 실리콘,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들어오면은 얘가 딥 레벨의 어떤 스테이트를 만들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게 켜져도 흐르고 안 켜져도 흐르고 막 이런 식의 그걸 만들어 버려요. 이 반도체 안으로 들어가면은. 아 이게 너무 전력이 흘러버리니까 그냥 도체를 만들어 버리는군요. 반도체를 뭐 비슷하게 하면 그런 얘기들. 그렇기 때문에 금은 거의 안 써야 돼요. 이 반도체 공정에서는. 그래서 금은 쓰는 건 굉장히 피하죠. 그러면 그 외에 그 후보 물질 같은 게 뭐가 있는 건가요? 지금 뭐 코발트 많이 연구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루스티늄이라고 이제 RU라고 루스티늄들 많이 연구되고 있고, 네. 뭐 몰리 뭐 이런 것들이 연구되죠. 걔네들이 그 구리보다 전도도가 좋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구리는 배리어를 써야 되거든요. 구리도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 안에 들어가면 좀 안 좋게 만들어요. 이게 디퓨전을 이렇게 기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바깥을 싸줘야 돼요. 이렇게 싸주는 놈은 또 전기가 잘 안 통하는 물질이다 보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배리어를 안 쓰고 쓸 수 있는 금속이면은 이 전체로 봐서 더 저항을 낮출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물질들 베리얼리스라고 그래서 그런 물질들을 연구하고 있죠. 예. 아 그런 게 이제 훨씬 더 이제 앞서 실리콘단에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물질단이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연구를 하고 있죠. 네. 소자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미세하게 길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까? 그 배선이 전자가 더 잘 통하는 게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 거. 왜냐면 그걸 작게 만들다 보니까 이 배선들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작게 만들다 보니까 배선도 작게 만들어야 되니까 저항이 커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물질을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네네. 자 그러면은 초전도체라고 우리나라 작년에 아주 난리가 났던 초전도체 소재가 있으면은 그럼 되게 좋은 거겠네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직접 공정에 적용할 수 있을 만한 소자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걔를 정말로 끊어줬다, 이어줬다면 전기 전도도가 엄청나니까 전류도 엄청나게 많이 늘 테니까 좋겠죠. 네.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작게 만들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반도체 산업의 뷰티는 이 머티리얼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작게 그렇게 많은 숫자를 직접 해내느냐가 그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전도체로 엄청 진짜 초전도체야. 그래서 저항이 거의 제로값에 가깝다 할지라도 두꺼워 눈에 보여 이러면 꽝이라는 거죠. 몇백억 개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 봐야 꽝이야. 뭐 아무리 좋은 전도성이라도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공정에 적합해야 된다. 네. 이제 그냥 많이 하는 말로 시모스 프로세스에 컴패터블해야 된다. 네네네. 말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구리는 녹여가지고 쫙 실을 뽑으면 눈에 안 보이지, 근데 실이 있어라고 하는데 초전도체를 뽑았는데 근데 눈에 좀 보여 이러면 뭐 이건 쓸 수 없는 거다. 그렇죠. 네. 근데 구리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얇게 뽑히는 거다. 뽑아서 쓰는 건 아닙니다. 네 알고 있어요. 평면으로 포지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걔를 식각을 원래는 하는데 구리가 식각이 안 돼요. 이게 구리가 식각이 안 되는 물질이어서 그래서 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모양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다 채우는 거예요. 다음에 갈아버리죠.
그래서 그 줄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CMP를 하게 되죠. CMP로. 이게 다마신 공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네네네네. 다마신 공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네. 배선의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우리 공부를 좀 들었었는데 공부했던 사람들은 CMP 주식에 투자를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얻었죠. 그러니까 CMP가 제일 처음에 폭발적으로 터진 거는 아무튼 그 구리 공정에 쓰이게 돼가지고 구리가 식각만 됐어도 그렇게 안 썼어요. 근데 구리가 식각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드라이 에칭이 잘 안 돼가지고 그거에 공정 쓰면서 엄청나게 많이 쓰이게 된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 그 반도체 공정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재료 물질의 한계로 인해서 맞습니다. 계속해서 공정이 맞습니다. 하나씩 추가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그 재료 물질이 신재료가 만들어지면 그 공정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전혀 달라지는 공정 자체가 달라져. 지금 뭐 아까 얘기한 코발트나 이런 것들도 뭐 몰리나 이런 건 우리가 서브스트랙티브 공정이라고 해서 걔는 왜 엣치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걔가 엣치가 돼가지고 쓰게 되면 카파를 쓸 때 뭐 일렉트로 플레이팅이라든지 카파는 좀 색다른 공정을 많이 썼어요. 네. 도금을 해서 증착을 했고 CMP로 갈았고 그랬는데 그런 공정의 수요가 많이 떨어지게 되죠. 예. 그러면 수율도 엄청나게 올라가겠네요. 공정이 빠지니까. 근데 그 공정에 빠졌다고 그 각각의 공정의 수율이지. 네. 그걸 어떻게 잘 잡느냐의 기술이지. 뭐 얘는 잘 나오고 얘는 잘 안 나오고 이건 아니죠. 네, 그렇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소재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보니까는 이진법으로 하니까는 하나의 답이 나오려면은 10과정, 20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많은 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은 1 더하기 이진법으로 다 수학을 하면은 아마 머리가 터졌을 것 같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숫자가 많아지 필요하죠. 예, 근데 예를 들어 10진법으로 해버리면 답이 바로 좋죠. 나오잖아요. 네, 좋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단에서 그러니까 이진법이 아니라 10진법. 소자가 쓰는 게 0과 1입니다. 소자가 쓰는 거. 그러니까 그 트랜지스터가 쓰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끊으면 0, 네. 아니 흐르면 1, 끊으면 0 네. 이런 식이죠. 네네. 왜냐하면 그게 제일 선명해요. 네네네. 전기가 안 흐른다, 전기가 흐른다. 네, 그렇죠. 이거보다 선명할 수 없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다 이진법으로 만든 거죠. 스위치들이 다 이진법 스위치니까 예, 예. 우리가 푸는 걸 이진법으로 푸는 그러면 거죠. 그거를 바꿔서 뭐 3진법이 된다던가 이런 방법은 없나요? 그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삼진법으로 네.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개로 하면은 네. 소자 숫자도 작아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려는 것보다 더 빠르게 소자를 작게 만들고 더 많이 만드는 게 더 빨랐어요. 이진법이. 네, 그러니까 소자를 작게 만들고 더 많이 만들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하는 게 더 빨랐기 때문에 굳이 얘를 쳐다볼 이유가 없는 거죠.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뭐 진짜 무어의 법칙처럼 이 뭐 집적도 팍팍팍팍팍 그렇죠. 좋아지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뭐 한 웨이퍼 하나당 뭐 한 두세 개밖에 네 개, 그렇죠. 8개밖에 못 만나던 게 그렇죠. 갑자기 뭐 네. 8개, 16개가 30개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예, 그럴 필요가 없었다. 네. 그럼 지금은 이게 한도가 왔잖아요. 거의 이나노 공정 근처에 오면서부터. 예. 그럼 지금은 삼진법이나 뭐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멀티밸류라고 해서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이진법을 써서 했던 거는 이제 그 폰노이만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컴퓨터를 만들 때 계산할 때 이제 CPU는 계산하고 그다음에 컨트롤하고 메모리는 그 결과를 받아두든지 프로그램을 받아둬라. 네네. 이렇게 해서 폰노이만 구조로 만들어 가지고 이진법을 가지고 쓴 거죠. 이진법 소자들은 뭐 메모리도 마찬가지 뭐 캐패시터 했어가지고 이 안에 전화가 담겨 있으면 1, 안 담겨 있으면 0 이렇게 해가지고 이진법을 했던 거죠. 네. 근데 사람의 두뇌가는 사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네.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챗GPT를 하는데 챗GPT가 수학 틀린 답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계산할 때 뭐 5 더하기 7이라고 할 때 12라는 걸 말할 때 이걸 갖다가 더해가지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걸 학습을 통해 가지고 훈련한 거죠. 네. 그래서 대충 이러면 12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훈련하는 방법으로서는 이진법이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것 때문에 지금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있죠. 이 훈련, 학습을 하는 데는 굳이 이런 걸 쓰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뭐 이런 이진법 트랜지스터 아니고 뭐 맵리스터를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다른 걸 쓰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하기야 뭐 저기 CPU처럼 정확한 답을 이렇게 내는 거는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명확해. 기아 아니야. 네. 기아 맞아 여러 개가 다 맞으면 정확한 딱 답이 나오지만 정확한 답은 개가 뭐 개털 까만 털이 몇 개고 하얀 털이 몇 개고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 건 굳이 이진법을 안 써도 네.
사람이 학습하는 법이 그렇게 안 돼 있었으니까 네. 이진법을 이용한 학습이 아니었으니까 네네네. 그게 아닌 방법으로 학습해서 더 나으면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냐라고 네. 연구하는 것들이 많죠. 근데 그 지금 그 GPU의 어떤 대안이 되는 뭐 TPU, NPU 이런 것들도 다 이진법 기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많이 먹고 이게 아까도 얘기드리겠지만 CPU, GPU하고 메모리 이거는 본노이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인간이 하는 법을 흉내를 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는 방법도 복잡해져야 되는 것이고, 뭐 그렇게 달라져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거를 아예 바꿔버리자라는 그런 연구들이 많죠. 그래서 뉴로모픽 컴퓨팅인데 결국은 네. 그래서 뭐 뉴런하고 시냅스의 구조로서 똑같이 전자소재 그런 식으로 만들자 그런 연구들이 있죠. 사실은 뭐 지금 GPT라든가 뭐 생성형 이걸 하는 것들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표현 맞다나 사실은 이 뭐 볼펜을 여기서부터 여기 옮겨 이러면은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옮길 수 있지만 얘는 이거부터 여기까지 올리는데 어마무시한 계산을 하고 옮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학습이 아니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전력을 사용하는 이 이진법 컴퓨터의 한계로 인해 전력 사용량이 너무나 대폭적인 폭증으로 인해서 다른 방식의 것들이 채용될 가능성은 열어놔야 되겠네요. 예. 그게 오히려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게 오히려 더. 인간의 두뇌가 사용하는 전력은 굉장히 작거든요. 네. 2와트 이하일 것이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계산, 우리가 하는 학습을 통한 어떤 인지나 이런 것들은 엄청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아직 전자 소자가 못 따라오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방면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여러 사람이 하는 얘기죠. 제임스 랑도 역시 마찬가지로 했던 얘기예요. 그러면은 참 이게 컴퓨터라는 어떤 이진법의 명확성과 우리는 10진법, 12진법도 쓰는 이 복잡성이 대신에 우리는 명확하지 않잖아요. 네. 계산도 틀리고. 네, 우리는 계산 틀리고 그러니까. 네. 이 컴퓨터의 어떤 전형적 계산을 정확히 하는 계산기, 전자 계산기라는 의미에서 컴퓨터와 인간의 어렴풋하게 결정짓는 이거하고 같이 못 갈 수도 있겠네요. 같이 못 가는 건 아니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계산하는 거는 계속 지금의 그렇죠. 방식이 좋은 것이고, 좋은 거고. 네. 그다음에 인지라든지 알아보는 인지라든지, 네. 아니면 판단을 내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인간이 하는 것처럼 그런 뉴로모픽 컴퓨팅을 통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각각의 역할마다 다르게끔 갈 수가 있는 거죠. 같이. 네. 그러면 우리 교수님 생각할 때 그럼 컴퓨터의 진화 방식이나 방향은 어디로 향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처럼 작게 먹어야 돼, 전기를. 네. 그러면서 논리적인 연산을 하는 것은 폰 노이만 방식, 이진법을 사용한 폰 노이만 방식을 못 당해요. 네. 이거는 계속 발전할 거예요. 물론 발전이 더 빨라지기가 어렵긴 하지만 돈을 써서 발전할 겁니다. 네네.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지각이라든지 인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만 한 게 없거든요. 이렇게 잘하는 게 이렇게 적은 전기를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걸 모사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할 거고 실제로 이루어질 거예요. 이건 산업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예, 그거가 또 있고 또 퀀텀 컴퓨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퀀텀의 성질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장점을 가진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비밀번호를 풀어내는 거, 시큐리티를 풀어내는 거, 그리고 이제 퀀텀 시뮬레이션 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장점을 갖고 있거든요. 양자 컴퓨터. 컴퓨팅이요. 예. 일단 저는 아무리 들어도 양자 개념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저도 엔지니어서 물리학적인 것을 네네. 근데 아무튼 그게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또 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발전한다고 얘를 먹어가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같이 발전하는 형태로 가서 발전할 건데. 네. 예. 그렇군요. 그럼 결국은 이거 양자족이 성공하려면 이 물리학자들이 물질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엔지니어링이 풀어내야 돼요. 엔지니어링이 이걸 양산을 할 수 있느냐, 과연 이걸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를 엔지니어링에서 풀어낼 수가 있어야지 할 수가 있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계를 거쳐야 되네. 이론 물리학자가 이런 어떤 이론적 베이스를 만들어주고 그렇죠. 그 사람이 엔지니어링하고 소통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대화가 나눠져야 되는 거고. 그렇죠. 양산까지 갈 수 있게끔 엔지니어링에서 각종 발생하는 문제들을 풀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엔지니어 공학자들은 또 산업공학자들하고도 또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수율을 올릴 수 있는지 여부가 또 결정이 그러니까 몇 단계를 이렇게 거쳐야 되는 과정이겠네요.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분화될 수도 있다. 컴퓨터가 지금의 상황과는 좀 다르게. 분화될 겁니다. 예, 지금도 분화되는 단계죠.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그 엔비디아가 굉장히 컸잖아요. 아, 그렇지. CPU하고 GPU가 그렇죠. 분화가 되는 거죠. 예, 이미 시장이 분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달라진 거죠. 엄청나게 달라진 거죠. 옛날로서는 뭐 GPU가 CPU를 회사를 뭐 훨씬 커졌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런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CPU, GPU 다음에 어떤 그 칩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CPU, GPU는 폰노이만 형태의 컴퓨팅에 맞춰서 만들어진 애예요. 네.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쓰려다 보니까 얘를 갖다가 메모리하고 훨씬 더 많이 소통을 해야 되니까 뭐 인터포저를 넣고 얘를 어떻게 더 많이 넣어가지고 만드냐, 이게 복잡한 과정들이 발생한 거예요. 얘네들이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한 군데서 같이 만들어져가지고 그걸 다 리소그라피를 통해 가지고 배선을 만들 수가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할 리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메모리를 만들던 산업하고 그러니까 모스펫, CMOS를 만드는 산업이 별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한 군데 만들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이게 공정 자체가 아주 다르거든요. 근데 이걸 한 군데로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럼 이렇게 복잡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책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SRAM, 캐시의 양이 커지면은 해결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아, 근데 그건 아까도 저 책에도 보시겠지만 SRAM은 면적이 너무 넓어요. 넓어져. 너무 면적으로 너무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걔를 갖다 만들면 땅덩어리가 너무 커지니까 이게 채산성이 안 맞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웨이퍼 하나 다 써버리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걔보다 작게 만들면 CMOS보다 컴패터블하게 같이 만들 수 있게 된다. 아니면 뭐 그야말로 뉴런 시냅스처럼 그런 스타일의 어떤 소자가 같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럼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아, 당분간은 쉽진 않겠네. 그렇지만 그렇게 멀다고 생각 안 해요. 사실. 이런 거를 누가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들 많이들 하고 계세요. 소자하시는 분들은 뉴런 시냅스 쪽은 뭐 워낙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인간이 어떤 자극을 줬을 때 그 자극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접점, 인간의 뇌세포는 굉장히 많은 접점을 갖고 있는데 그 접점이 시냅스거든요. 그 시냅스에 보관된 어떤 가중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로 소자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냥 모스펫이 일경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메모리의 캐패시티에다 담았다 안 담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했죠. 그게 아니고 뭐 크로스 포인트를 메모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어떤 0일이 아니고 0, 1, 2, 3, 4, 5, 6, 7, 8 이런 단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시냅스 소자를 만들어서 중간값을 어딘가에 보관해 놓는 거지. 그렇죠.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뭐 캐시처럼 딱 훨씬 더 작고 전기도 적게 먹고. 그러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뭐 그게 사람의 두뇌니까. 필요할 때만 꺼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사람의 두뇌를 모사해 가는 거죠. 그래서 뉴런모픽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진행 과정에 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못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진짜 꼭 모셔야 될 분을 모셔서 이거 와주셔가지고 진짜 제가 이제 그 산업적이고 투자적으로는 이건 뭐 이제 알겠는데 근원적인 건 모르겠는 거예요. 반도체. 근데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왜 과연 이렇게 된 거야? 하는 근원적 질문 나오죠. 근원적 질문 중에 하나가 요즘에 많이 나오는 질문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 HBM을 만드는데 GPU하고 HBM이라는 게 필요하고 얘가 인터포즈 위해서 결합해야 되는데 이런 거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얘도 폰노이만을 위해서 만들었고 GPU도 메모리도 폰노이만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쓰려다 보니까 I/O가 엄청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인터커넥션이 엄청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는 안 되고 인터포즈라는 걸 놔가지고 전선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걔네들을 얼마나 작게 붙이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더 많이 늘리려면 어떻게 하냐?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이 하이브리드 본딩이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게 되고 결국 그런 단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지금 사실은 미세 공정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이제 후공정이 파운드리로 들어온 거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죠. 새로운 영역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후공정이라고 부르기는 뭐예요, 그거는? 그렇죠. 왜냐하면 전공정 장비 갖고 왔지 웨이퍼를 안 쓸 뿐이지 모든 다 전공정 장비들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터커넥션을 굉장히 늘려가지고 3D를 붙이는 영역이 새로 생긴 거죠. 그 비즈니스 영역이. 그건 파운드리에서 하는 영역이 된 거죠. 쉽게 하면 다이를 잘라갖고 또 웨이퍼 위에다 심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인터커넥션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게 키가 되죠. 그게 M1에서 나왔던 M1 맥스 칩 이 드디어 그거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두 개를 붙인 거잖아요. 이밋 같은 걸로 이제 이밋이라고 해서 실리콘 를 붙여서 인터커넥션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굉장히 많은 인터커넥션을 만들어서
붙일 수 있게. 네, 블랙웰도 마찬가지죠. 결국 칩 몇 개 붙인 거잖아요. 네. 칩 사이즈가 커진 게 칩 한 개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붙인 거잖아요. 붙인 게 얼마나 인터커넥션을 많이 붙일 수 있냐가 굉장히 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놈 4개 쉽게 얘기하면 네 놈을 한 놈처럼. 그렇죠. 예. 그냥 4명의 아이를 쌍둥이처럼 만들어 놓은 거. 그러니까 왜 이게 어려운 얘기냐면 그러니까 리소그라피를 만들면 되게 쉬워요. 리소그라피는 엄청 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리소그라피를 만들면 편해요. 근데 문제는 다이를 크게 만들면은 수율이 안 나와요. 그렇지. 예. 하나만 죽으면 그 수율이 그렇죠. 얼마나. 다 죽어버리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작게 만들어서 리소그라피처럼 많은 인터커넥션을 만들어가지고 붙일 수 있느냐가 키가 되는 거죠. 네. 아, 그렇지. 다이를 많이 잡아 먹으면 그러니까 지금 다이 쉽게 얘기하면 다이 하나짜리 4개를 이렇게 하나로 붙이나 그러면은 그 다이 2개짜리 하나로 만들어 주면 되는데 다이 2개짜리로 만들면 되긴 되는데 그러다가 불량품 하나 나오면 너무 많이 죽으니까 그렇죠. 수율이 확 떨어져요. 수율이 확 떨어집니다. 크게 만들면. 네. 아, 그거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왜 수율이 떨어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웨이퍼가 이만한데 있는데 거기에 먼지가 한 개가 딱 앉았다 치면은 웨이퍼 한 장을 갖고 다이 하나를 만들면 걔는 죽은 거예요. 수율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제로가 되죠. 그렇지만 걔를 5등분을 했다. 그럼 하나만 죽으면 그러니까 5분의 4가 살고 5분의 1이 죽은 거죠. 80%가 되는 거예요, 수율이. 네네네. 그렇게 다이가 작아지면은 수율은 높아지게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저기 불량품이 나오는 이유가 뭐 먼지라든가 뭐 그 예를 들어 그 이렇게 하는 공정에서 뭐 배선이 조금 잘못된다던가 뭐 그렇죠. 이러다 보면 그러니까 똑같은 쌍둥이들을 만드는 건데 그렇죠. 뭐 500개짜리 쌍둥이를 만드는데 하다 보면 그게 균일하게 안 나오는 거. 균일하게 안 나오고 먼지 같은 것들도 많이 있고 파티클 같은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죽어요. 많이 죽어요. 예. 그렇게 밀폐가 잘 되는데 왜 먼지입니까? 아니 그거를 안 하려고 막지만 막아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공정 중에 나오는 파티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그냥 그래서 반도체라는 게 이 클린룸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확 발전된 겁니다. 오염을 방지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다이를 크게 만들면 안 되고 다이를 최대한 작게 만들면서 여러 개를 리소를 만들 것처럼 붙이지 못해도 그렇게 많은 인터커넥션 만들어서 붙이자. 이게 이제 칩넷 테크놀로지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해보니까 TS 햄시가 해보니까 큰 거 만드는 것보다 이게 더 낫다. 수율도 낮고 가격도 낮고 그렇죠. 성능도 별 차이 성능을 더 높이는 방법이고. 성능은 뭐 하나를 만들 때보다 나빠지겠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싸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종합을 해보면 우리 교수님 이 반도체는 미세화의 예술이고. 그렇죠. 미세화를 어떻게 시키는지가 산업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고. 그렇죠. 그 다른 어떤 우선순위보다도 미세화가 용이한지 여부가 모든 거의 핵심 키다. 그렇죠. 여태까지 그렇게 발전해 왔죠. 근데 지금은 조금씩 달라지겠죠. 미세화가 워낙 어려워지다 보니까 분자단까지 내려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다른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지금 했던 내용을 들으시고 이 책을 읽으시면 어떤 기초 베이스를 쫙 까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제가 오늘 이런 질문들을 초반부엔 정말 무식한 각도기가 반도체 많이 하는 줄 알았네 완전 무식쟁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굉장히 크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중에 붕 떠 있었던 것 같은데 땅 위에다 기초를 박은 것 같은 느낌, 기둥을 세운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오늘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처음 나오셨는데 여기 우리 보시는 저희가 그 경제 유튜버 중에서 저희 구독자들이 반도체 제일 많이 알아요. 네, 그래서 한번 뭐 해주시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다면 혹시 주식 쪽에 가서 얘기하면은 굉장히 많은 댓글에 욕이 달리더라고요. 아니요, 저희는 안 그러실 거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기술적인 얘기라면은 괜찮은데 무슨 이제 주가와 관련된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많이 달리더라고요. 오늘 다행히 그런 얘기가 없어가지고 아니 교수님 아니 그 사람들 잘못이죠. 교수님 불러놓고 제대로 된 질문을 해야지. 교수님 불러놓고 주식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왜 교수님한테 여쭤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흥미로우셨으면은 좋았고요. 오늘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이 어떤 보다 근본적이고 역사적인 그 반도체에 대한 게 궁금하신 분은 우리 리노공업하고 상관없으시죠? 이름도 그래서 이름도 반도체시네 내가. 네, 리노공업하고 전혀 상관없으시는 우리 체리노 교수님의 한 권으로 끝내는 반도체 이야기. 네, 도서출판 양문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두껍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데. 꼭 필요한 역사적 내용들은 다 있고 이 책을 읽었으면 PSK를 빨리 투자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그 생각이 들었어. 이거 박경수 회장님도 좋은 말씀 써주셨죠. 좀 일찍 읽었으면 내가 PSK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렇게 사실은 주저하실 수 있는 경제 유튜브에 나오셔서 소재 이야기를 아주 쉽게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의 이해의 깊이가 훨씬 더 높아져서 반도체를 조금 더 알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시간 마련해 주신 우리 최린호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